평범해 보였던 한 가족 사진. 이 중 4명이 같은 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3년 뒤 한 남자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섰고 단 하나의 물증도 없이 정황 증거만으로 16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1989년 4월 30일 일요일 아침, 인디애나주 작은 마을 레이크빌의 한 교회에 교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 목사인 밥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는 한 번도 늦은 적 없던 사람이었고 더 이상한 건 밥의 가족 중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교인들은 교회 바로 옆 목사 사택으로 향했습니다. 차고에는 차들이 그대로 있었고 현관문은 잠겨 있었죠. 이 집은 교인들이 언제든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늘 열려있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커튼도 블라인드도 전부 닫혀 있었고 현관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었죠. 그때 누군가 마스터키를 찾아왔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본 건 현관 바닥에 떨어진 밥의 선글라스였습니다. 그리고 곧 피웅덩이 위에 쓰러져 있는 밥을 발견합니다. 그는 총상을 입은 채로 숨진 상태였습니다. 지하실에서는 밥의 아내 덤과 어린 2딸이 총상으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아빠 밥이 가족들을 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에 사용된 총이 집 안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죠. 그렇다면 외부인의 소행일까? 그런데 창문과 현관문에는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몸싸움의 흔적도 없었고 집안에 비싼 물건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강도가 아니었던 거죠. 집안을 수색하던 경찰은 지하실에서 빈 총기 케이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원래 거실 총기 거치대에 걸려 있어야 할 밥의 샷건 한 정이 사라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밥은 평소에 여러 정의 총기를 가지고 있었죠. 침입 흔적은 없는데 총은 사라졌다? 이 말은 곧 범인이 이 집에 총기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경찰은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중 누군가의 소행일 거라는 쪽으로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펠리 가족은 재혼 가정입니다. 아빠 밥은 첫 번째 아내와 사별한 뒤 지인의 소개로 던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밥에게는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2명의 자녀, 아들 제프와 딸 제키가 있었고 던에게도 3명의 딸이 있었는데 자넬과 졸린 그리고 제시카였습니다. 아빠 밥은 작은 마을 레이크빌에 있는 올리브 브랜치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교인 수는 50명 정도로 많지 않았지만 그만큼 교인들과 가족처럼 가깝게 지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화목한 목사 가정이었죠.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자녀는 2명, 자넬과 졸린이었습니다. 나머지 셋, 제프와 제키, 제시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는 사이 집 앞에 차 한 대가 도착합니다. 9살 제시카였습니다. 제시카는 전날부터 친구 집에 놀러가 있었고 이 끔찍한 사건을 전혀 모른 채 집으로 돌아온 참이었죠. 경찰은 제시카를 통해 남은 2사람의 행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키는 친구 집에 놀러가 주말 내내 집을 비운 상태였고 제프는 사건 당일날 집에 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3남매 중 사건 당일 유일하게 집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나선 사람은 바로 제프였죠. 경찰은 이미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전 절도 사건으로 이미 한번 마주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들은 제프를 먼저 조사해보기로 합니다. 제프는 사건 당일 학교 프롬 파티에 참석했고 다음날 시카고 근교의 놀이공원에서 발견됩니다. 경찰은 제프에게 가족의 죽음을 알렸고 곧바로 레이크빌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다음날 5월 1일 외조부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제프에 대한 첫 번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가족이 왜 죽었는지, 누가 그랬는지 아니? 몰라요. 저희 아빠랑 가끔 안 맞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늘 화해했어요. 네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어? 아니요, 없어요. 제프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담당 형사 존 보티치는 훗날 이렇게 회상합니다. 가족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울컥하거나 눈물을 보이기 마련인데 제프는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제프가 그날 뭘 했는지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오후 4시 반 친구 킴이 집에 들렀었고 킴은 그날 제프가 화가 나 보였다고 기억했습니다. 5시 친구들이 집을 나섰고 5시 15분 다른 친구가 지나가다 집 앞에 있는 제프의 차를 봤습니다. 5시 20분 제프는 주유소에 갔습니다. 차가 이상하다며 직원에게 렌치를 빌렸죠. 5시 반 제프는 여자친구 달라의 집으로 갔고 턱시도로 갈아입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각 부부의 친구 크리스탈이 자신의 집에서 밥과 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사람과 자신의 집에서 약속이 있었는데 나타나지 않아서 이상하다 생각했죠. 크리스탈은 직접 밥의 집으로 가봤습니다. 차는 그대로 있었지만
문은 잠겨 있었죠. 커튼도 전부 닫혀 있었습니다. 원래 이 집은 문을 잘 잠그지 않았기에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수사팀은 이 목격담들을 정리해보니 오후 5시부터 5시 20분까지 딱 20분. 이 짧은 시간에 누군가 집에 들어와 네 사람을 죽이고 흔적을 지우고 떠났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집에 있었던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몇 주 전 제프는 이웃집 물건을 훔치다 걸렸고 이 사건으로 아빠에게 크게 혼이 났습니다. 화가 난 밥은 제프의 차 운전을 금지시켰습니다. 프롬 파티에 가려면 아빠가 직접 태워다 줘야 했죠. 경찰은 여기서 살해 동기를 찾았습니다. 17살 남자에게 여자친구와 친구들 앞에서 아빠가 태워다 주는 모습만큼 굴욕적인 일은 없었을 거라고 봤습니다. 게다가 친엄마를 병으로 잃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재혼한 아빠,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한 새엄마. 경찰은 오랫동안 골마온 감정이 그날 터진 게 아닐까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정도 이유로 부모와 어린 동생들까지 살해한다는 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유력한 용의자가 제프뿐이었던 상황에서 검찰은 이 동기와 타임라인을 하나의 그림으로 끼워 맞췄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실제로 손에 쥔 건 그게 전부였죠. 흉기나 지문, DNA뿐만 아니라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담당 형사 존 보티치는 훗날 이렇게 회상합니다. 정황 증거와 타임라인, 그게 전부였습니다. 입증하기에도 기소하기에도 정말 어려운 사건이었죠. 검찰은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를 포기합니다. 사건은 그렇게 미제로 남겨졌고 남은 세 남매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제키는 조부모의 손에, 아직 어린 제시카는 위탁 가정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제프는 레이크빌을 떠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플로리다로 내려가 새로운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IT 컨설턴트로 일하며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나갔고 그렇게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2002년 세인트 조지프 카운티의 새로운 검찰총장이 부임합니다. 크리스토퍼 토스. 그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미제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공언했죠. 그리고 그 명단 맨 위에 펠리 가족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물증은 하나도 없는 상태였고 13년 전 그 정황 증거들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토스 검찰총장은 2002년 8월 7일 제프 펠리에 대한 기소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시 제프는 출장을 마치고 로스앤젤레스 공항을 통해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장이자 성공한 IT 컨설턴트로 13년을 살아온 그날 제프는 공항에서 체포됩니다. 2006년 7월 사건 발생으로부터 17년 만에 재판이 시작됩니다. 담당 검사 프랭크 셰이퍼는 이 사건을 퍼즐로 비유하여 설명했습니다. 수십 개의 작은 조각들, 목격자 진술 하나하나가 그 조각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 조각들을 다 맞추면 단 하나의 그림만이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오후 5시부터 5시 20분, 단 20분 사이. 이 짧은 시간 안에 제프가 가족 넷을 살해하고 흉기를 숨기고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 프롬으로 향했다는 시나리오였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검사는 배심원단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후 5시 이후 그 집 안에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여기에 결정적인 증언을 하나 더 얹었습니다. 범행 직후 갈아입은 것으로 보이는 청바지와 셔츠가 세탁기 안에서 세탁된 채로 발견됐다는 증언이었습니다. 배심원들에게는 이 증언이 상당히 강력하게 작용했습니다. 변호인 앨런 바움은 배심원단에게 말했죠. 그는 가족을 살해할 동기도 없었고 발견된 흉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제프와 함께 있었던 모든 친구들이 증언했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하게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한 명이었다고요. 가족을 죽인 직후에 그렇게 태연하게 웃고 떠들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더 말이 안 됩니다. 배심원단은 이틀에 걸친 심리 끝에 평결을 내립니다. 2006년 7월 21일 4건의 살인 혐의 모두 유죄. 제프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한 배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안 했다면 대체 누가 했다는 거죠? 변호인은 이 발언에 대해 언론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 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거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다른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증명은 아닙니다. 2006년 10월 17일 결국 재판부는 제프에게 각 건당 40년, 총 160년형을 선고합니다. 제프는 감옥 안에서 계속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새 변호인단이 재심을 청구했고 2022년 3월 이번엔 배심원 없이 판사 앞에서 나흘간 진행되는 증거심리가 열렸습니다. 새 변호인 프렌 왓슨이 가장 먼저 겨눈 지점은 2006년 재판에서 나왔던 그 청바지 증언이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배심원들 앞에서 범행 직후 갈아입은 청바지와 셔츠가 세탁기 안에서 세탁된 채로 발견됐다고 증언했었죠. 그런데 왓슨이 실제 경찰 보고서와 현장 사진을 다시 뒤져보니 그 청바지는 세탁기가 아니라 제프의 차 트렁크에서 압수된 것이었습니다. 세탁된 흔적이 있었다는 주장 자체가 어느 기록에도 근거가 없었습니다. 왓슨은 이것이야말로 배심원단에게 결정적으로 잘못된 인상을 심어준 순간이라고 주장했죠. 두 번째로 등장한 인물은 토니 비흘러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시 교회 사진첩을 판매하던 외판원이었는데 제프가 체포됐다는 뉴스를 본 뒤 2003년 처음 경찰에 이런 진술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아빠 밥이 생전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나는 예전에 아주 나쁜 사람들 돈을 관리해줬어요. 그들이 우리 가족을 한 명씩 죽일 거고 나는 그걸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죽게 될 거예요. 이 진술이 담긴 녹취록은 2006년 재판 당시 정작 변호인단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왓슨은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제프가 정말 범인이 아닐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이 주장에는 반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 이 진술을 조사했던 형사는 왜 비흘러가 사건 발생 14년이 지나서야 그것도 하필 제프가 체포된 직후에 입을 열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24년 4월 28일 사건 발생 35주년을 하루 앞두고 법원은 제프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프는 항소했고 2025년 8월 인디애나 항소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인디애나 대법원마저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법원에서의 모든 문이 닫힌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제프의 변호인단은 연방법원에 새로운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인신보호영장, 주법원 시스템 밖에서 마지막으로 걸어볼 수 있는 카드였습니다. 올해로 54이 된 제프는 여전히 감옥 안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복 여동생 제시카, 지금은 제시 토론조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녀는 9살이던 그날 이후 30여 년을 이 사건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천천히 진행되는 고문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가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가족 넷이 한나란 씨의 목숨을 잃었고 한 사람은 그 죄로 16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을 뒷받침하는 물증은 전혀 없습니다. 정황 증거만으로 제프의 인생 전체를 가둘 수 있는 걸까요? 어쩌면 물증도 다른 용의자도 없었기 때문에 제프가 유력한 용의자가 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진실이 어딘가에 남아있는 걸까요? 37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늘 강반장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